그 인수대비 아까 내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인수대비가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던가를 내훈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내훈은 성리학에 따른 부덕 이념을 전파하는 길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성리학이나 유교를 받들 숭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리학의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책을 이렇게 베껴가면서 우리 조선에 알맞게 만들어진 여자들이 어떤 부덕이라든가 연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는 예절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부녀자의 훈육을 하기 위해서 편찬한 책인데 사실 그거는 지금의 여자들이 보면 그냥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법도로 만들어진 책이었어요. 한참 당시에 가능한 책은 지금에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 어제 내훈이라는 제목으로 1736년에 다시 만들어져 개간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연려전 소학 여교 명감에서 여자 행실에 절실한 것만 뽑아서 만든 것이에요. 편자가 서문을 상리 주씨가 발문을 붙였어요. 밑에다가 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래는 혼인의 예절을 담고 있고 부부는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이는 어머니로서의 자세, 엄마로서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나, 또 돈 먹은 친척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영경은 사회, 경제, 생활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여교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4가지 중요한 행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첫째는 덕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용모이며 넷째는 솜씨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왕실에서 또 아니면 모든 여자들이 여자라면 이런 덕과 말과 용모와 솜씨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인수대비는 이 내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자의 덕이란 반드시 재주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언변이 좋아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인사라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용모도 아름답고 고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솜씨 또한 남을 능가하는 그런 솜씨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거를 강조해요. 말은 맑고 고요하게 해야 되고 절개를 지켜야 되고 행동하는 데는 부끄러움을 지니며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소곳하게 이렇게 조심조심 움직여야 되며 이걸 여자의 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은 거친 말을 쓰면 안 되고 또 시간을 두고 막 급하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여유있게 조용조용 말을 하면서 남에게 싫지 않은 말을 해야 된다. 남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그 예절을 적어놨고요. 또 깨끗이 해야 된다. 치장을 그러니까 용모에 대해서는 뭐 수시로 목욕도 자주 하고 더럽지 않아야 되고 굉장히 깨끗이 해갖고 단정해야 된다는 게 용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솜씨는 뭐냐면 쓸데없이 놀이를 즐기지 말고 길쌈도 하고 또 정갈하게 술과 밥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되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요리 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길쌈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말도 조용조용 잘해야 되고 깨끗하게 이뻐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내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분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이 책을 다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질인 이는 너무 멀고 요원한 것이나 내가 이는 행하려고만 하면 그 이는 결국 이르게 되고야 만다고 했는데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었어요. 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대충 4가지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대비가 이렇게 내훈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여자들 행실이라든가 용모라든가 모든 것에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윤씨가 자기 아들에게 얼굴에 상처기를 내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그 며느리를 보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사형을 받고 죽었죠. 성종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밤마다 몰래 찬양을 했어요.
옛날에 임금이 밤마다 이렇게 다니는 걸 자맹이라고 하거든요. 몰래 시찰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야사에는 성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찰 중 한 군졸이 왕에게 보내는 상소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청원글 올리듯이 어떤 군졸이 왕에게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너무 가륵하고 이뻐서 벼슬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장려해가지고 잠농을 용성시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싶어서 굉장히 백성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화밭을 만들어서 목화를 심어서 모명을 해서 옷을 따뜻하게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의류의 발달도 있게 했고요. 또 정몽주가 그렇게 성주교에서 조선을 건국할 때 그 태종의 부하에게 죽고 나서 그 후손들에게 진짜 아무런 그 복권도 못 시켜주고 했는데 이 성종은 정몽주와 길제의 후손에게 녹도 주고 복권을 시켜줘가지고 정말 후손들에게 자기의 그 영예를 다시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윤필상을 시켜서 압록강 건너 여진족의 본거지를 진구 정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도 굉장히 탄탄하게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성종시대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어우동이 지금도 이 드라마나 영화도 나왔잖아요. 어우동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우동을 잠깐 언급하고 갈까 합니다. 최고의 생녀로 불렸던 어우동을 왜 성종은 미워했을까? 사실 어우동 스캔들은 성종에게 있어 큰 타격이었어요.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우동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성종도 어우동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고 밤마다 거리를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는데 확실하게 어우동하고 어울렸다는 이런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우동하고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대부분 왕손들이었어요. 왕실의 그러니까 종친들, 왕 그 외척이나 또 아니면 그 사실 그 왕의 종친들이 모두 이 어우동하고 어떤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우소, 김친, 또 김세적, 김희, 정숙지 등 주요 인물과 유망주들이 줄줄이 스캔들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성종은 자기의 자존심에 궁에 자기 그러니까 성종시대에 큰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우동을 미워했습니다. 이 문제로 정치적 큰 타격을 입었고 정치적으로 이런 종친들이 그 여자와 어울려 다니는데 폐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신하들이 맨날 상소를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상소를 올리는 사람들까지도 어우동하고 어울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는 어우동이 이가 갈리도록 미웠죠. 막 그걸로 인해서 온 궁중이 떠들썩하게 휘말려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의 심리라는 건 누구도 갔대더라 이러면 사실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동을 너도 나도 모든 남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어우동은 그녀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1440년경에 태어났고요. 1480년에 10월 18일 날 죽었어요. 근데 어우동은 그녀의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였어요. 그러면 요즘 한 도지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반의 딸이었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춤과 악기 그리고 시를 쓰는데도 시도 굉장히 잘 쓰고 그 당시에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가지고 결국 완벽한 집안하고 백년가약을 맺어서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태강수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태강수는 왕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왕손이니까 굉장히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었죠. 그랬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 태강수는 맨날 기생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근데 기생만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해달라고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어우동은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니까
그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 집에 은장이가 뭐냐면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은장이가 집에 와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은장이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이 태간수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워서 왜냐하면 그 기생을 맨날 좋아하니까 이 어우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냐 어쩌냐 막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그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람을 피워 은장이와 바람이 났다고 무고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동은 유부녀 신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새색시로 쫓겨나니까 친정으로 가게 돼요.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어우동은 그때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나의 앞길은 이제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는 조선에서는 가부가 재혼하는 것도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혼을 하거나 소박을 맞으면 평생 동안 그냥 살아야 되고 또 남편이 혼인을 예약을 해놔놓고 그냥 약혼만 해가지고 죽어도 재혼을 못하게 했던 시대예요. 그 유교 사상이 워낙 엄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옆에 따라온 하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뭘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앞에다가 길가에다가 집을 하나 얻자고 그래요. 길가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있으니까 이 하녀도 참 대단한 하녀였어요. 길가는 잘생긴 장정을 데려다가 이 어우동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어우동은 이판사판이죠. 내가 뭐 여조숙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결혼했다가 이미 쫓겨난 여자니까 그냥 즐기고 보자 싶어서 그랬는지 다른 남자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른 남자를 또 갈아치우게 하고 자기도 즐겨요. 자기도 또 어우동한테 알맞은 상대는 어우동한테 보내주고 자기가 알맞은 상대는 자기가 취하고 이러면서 둘이의 애정행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상대는 바로 이난이라는 남자로 매일같이 어우동을 찾아와서 끊임없는 사랑을 나누게 되죠. 정말 한 번 이렇게 뚝이 무너지기가 어렵죠. 한 번 그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우동은 한 남자와 계속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매일 갈아치웁니다. 근데 어우동하고 이렇게 밤을 지낸 남자들은 정말 어우동을 못 잊어서 매일 찾아와서 매달리게 돼요. 홍천이라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이에 어우동은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어우동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랑살랑거리면서 홍천을 유혹해가지고 시원하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단오가 돼가지고 그네를 띱니다. 단오 날에 그네를 띄는데 그 어우동에 그네 따기 솜씨를 우연히 본 사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희, 정종의 증손자, 그러니까 또 왕족이었죠.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어우동을 보면서 홀딱 반해서 어우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왕족들뿐만 아니고 고관 대작들하고도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눴다면 그의 자식까지도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문란한 그 한양에서 어우동이 온갖 남자들하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 소문이 결국 성종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관리들의 이름을 대어 중재를 면하였으니 그러니까 붙잡혀서 들어와요. 어우동이 붙잡혀 들어오는데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체포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도 옆에 있는 종놈이, 옆집에 있는 종놈이 내가 만약에 나의 청을 안 들어주면 또 붙잡아가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종놈까지도 사실 어우동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또 옛날에 그 제가 책을 읽은 걸 보면 그 산적들하고도 정말 사랑을 나누었고 물부를 가리지 않고 상하를 가리지 않고 어우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우동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임금에게 밀고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 들어오게 되죠.
어우동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 한 사람이 어우동한테 뭐라고 살짝 깃듭을 하냐면 내가 상대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나만 벌할 수는 없지 않나. 그때 당시에는 간통을 하게 되면 여자도 벌하고 남자도 벌하고 같이 벌을 했기 때문에 너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상대한 사람의 이름을 다 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한 상당한 고위직 연루돼 있으니까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했어요. 근데 내 안 갔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우동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깨와 덩어리와 가슴이라든가 여기에 문신을 다 새겨 넣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그래서 저고리를 벗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대를 했다고 고변을 합니다. 자기하고 상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종의 손자 이기, 홍찬, 김우영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죠. 단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8명의 사람 말고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성리학 관점에서 볼 때는 여성들에 대한 윤리가 엄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이때 성종은 굉장히 고민을 하죠. 결국 어우동만 벌을 줄 것인가 아니면 상대한 남자들도 벌을 줄 것인가. 결국은 자천시키거나 또 화직을 명하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결국 어우동만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사형 집행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교수형이죠. 그러니까 교구 대시를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결국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하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서로가 즐겼는데 이렇게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간용의 여지를 좀 보여주라고 하지만 성종은 도저히 부끄러운 이 여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교구 대시를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우동이 죽었으면 그 어우동과 하고 상대한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다 복권시키고 한 사람도 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를 보면 정말 그 시대는 여자의 존재감이라는 것, 또 여자의 권위라는 건 정말 권리라는 게 없었다는 뜻이 되죠. 같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왜 여자만 죽어야 하느냐고 요즘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만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성종은 나라 관리는 뭐든 잘하고 정말 책도 많이 펴놓고 이랬지만 실패한 왕이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종은 연산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연산군도 이해는 돼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무고하게 죽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들로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무고하게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 되면 허용을 해서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자기도 쫓겨나서 죽게 됐죠. 이 성종이 조선의 성종과 고려 시대의 성종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선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려 성종도 사실 강종 다음에 성종이 되었거든요. 강종의 딸을 성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자기 아들이 너무 어려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이복 형제인 성종에게 보냈고 또 성종도 사실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채택했고 또 고려의 그 강종의 아들이 2살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종의 아들이 4살이었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38세에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죽는 나이까지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세종이 성군으로 손꼽힌다면 성종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죠. 그래서 성군으로 손꼽히는 세종과 성종을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강행식도를 했으면
효행로 국조 오레이를 만들었고 성종은 여민락 아악을 만들었으면 악학계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고려사를 만들었고 성종은 동북통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에서는 신찬 팔도 지리지를 만들었고 성종은 동북여지승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1494년 3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으며 능은 성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어요. 특히 유교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라의 깃들을 잡았고 심지어 탐험했을 당시 나이도 고려의 성종과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계보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성종의 아버지는 누구였으며 이렇게 내려오는가 하는 거를 자세히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그때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4살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 제한대군이거든요. 그 예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제한대군은 어떤 생을 살았나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백부 의경세자의 차남인 그 성종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왕위 승계자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4살이었으니까. 근데 밀려나니까 항상 성종으로서는 그 뜨거운 감자였어요. 저 만약에 제한대군이 올라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왕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반군을 일으켜서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 제한대군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한대군은 성종 5년에 증조부 세종의 적칠남이자 요절한 평원대군의 봉사손으로 출계하면 돼. 그러니까 세종의 적칠남 그 요절한 평원대군의 세종의 아들이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면 될 텐데 꼭 거기다가 양자로 올렸어요. 양자로 올려대가지고 이제 그 출계를 합니다. 그리고 12살에 김수만의 딸과 혼인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 인수나무에 의해 내쫓긴 바 있어. 그 결혼을 했지만 이 첫째 부인이 몸이 아파서 중풍이 좀 들었었나 봐요. 중풍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결국 별로 아내 구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쫓아요. 그래서 다시 중선의 딸과 혼인을 해요. 근데 결국 김씨를 첫째 부인을 못 잊어서 다시 재결합, 지금으로 말하면 재결합을 해달라고 졸라요. 그리고 첫째 부인이 잔병치레가 심하고 김씨가 풍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했으며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자 이제 첫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박씨를 했지만 그 박씨 부인이 동성연애를 하게 돼요. 요정들하고 동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실이 또 발칵 뒤집어집니다. 사실 문종의 둘째비가 동성연애를 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둘째 부인도 또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첫째 부인이 조금 몸이 좋아지자 첫째 부인한테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에게 첫째 부인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성종이 첫째 부인과 재결합을 명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기에 적절한 바보짓으로 의심을 조금 모자라는 듯하게 살았어요. 이 제한대군이. 왜 모자라게 살았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모자랐다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외국에 인사가 오든가 외국에 사신이 올 때 이렇게 와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면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멍청하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두고 멍청이인 척하면서 목숨을 보존하려 한 대책이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었지만 그러니까 왕자였지만 결국 왕위에 계승을 못했기 때문에 제한대군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대군은 그렇게 살다가 69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성종편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산군 편을
강의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비밀이 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